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JH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쿨한 척, 괜찮은 척은 그만, 당당하게 소심하자. 소심해서 쭈그러드는 당신을 위한 힐링과 공감의 에세이, 이지아 작가님의 소심이 병은 아니잖아요? 입니다. 작가님은 방송작가로 15년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썼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소심하고 찌질한 이야기라고 표현했지만, 소심해서 인생을 고단하게 살았다고 말하지만, 소심했기에 세심하고 배려 깊고 다른 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작가님. 이제는 자신의 소심함을 인정해주고 소심한 모두에게 응원하고 싶다는 소심이 병은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남편의 여자친구들은 예뻤다. 결혼을 앞두고 남편의 친구들을 만나러 간 자리. 3명의 남자친구들과 4명의 여자친구들이 있었는데 세상에 하나같이 너무 예쁜 거다. 순간 서울 여자들은 다 이렇게 예쁜가? 라는 촌스러운 생각을 했을 정도였으니까. 남편과는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었다. 잠시 남편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싶었다.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들을 그렇게 오래 봤으면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는지 그의 안목이 의심스러웠다. 그 중에서도 애는 독보적이었다. 방송 일을 하다 보니 예쁜 여자들을 많이 보고 살아온 나다. 그런데도 애는 여느 연예인 못지않은 예쁜 외모의 소유자였다. 큰 키, 날씬한 몸매, 하얀 얼굴, 큰 눈에 진한 눈썹과 풍성한 머리숱까지 어중간한 연예인은 오징어로 만들어버릴 정도의 외모였다. 알고 봤더니 실제로 20대 때는 길거리 캐스팅을 몇 번 당했다고 한다. 결혼하고 나서도 종종 남편을 집요하게 추궁하곤 했다. 애를 진짜 여자로 좋아한 적 없어? 진짜야? 차라리 좋아한 적 있다고 말하는 편이 서로 편할걸. 남편은 끝끝내 아니라고 말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저렇게 예쁜 여자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지? 너무 예뻐서 감히 범접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가? 혼자서 억측만 할 뿐이었다. 결혼 이후 그녀를 자주 볼 일은 없었다. 가끔 카톡에 있는 그녀의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는지 감탄할 뿐이었다. 40대의 나이가 되어도 두 아이의 엄마인데도 어째 늙지 않는 것 같았다. 예쁜 여자를 보는 일은 같은 여자로서 기분 좋은 일이다. 그녀와 실제로 마주치기 전까지는. 어쩌다 애네 집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애는 오래 연애한 오빠와 결혼했고 남편과 그 오빠는 아주 친한 사이다. 그래서 오랜만에 전화통화를 하다 애네 집에서 부부끼리 하루 놀기로 한 것이었다. 그렇게 처음으로 앤과 오랜 시간 마주 앉아서 얘기하게 되었다. 불공평하다. 그녀는 쌩얼마저 예뻤다. 게다가 착했다. 예쁜 여자가 착하기까지 하면 어쩌란 말인가. 나보다 1살이 어린 그녀는 계속 언니 말 놓으세요 라고 말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처음 만난 사이여도 나이도 더 많으신데 말 놓으세요 하는 순간 그럴까? 하면서 말을 놓는 스타일이다. 이상하게 존댓말을 쓰는 것이 불편하다. 역시나 그녀의 제안에 그럼 그럴게 했지만 이상하다. 자꾸 존댓말이 나온다. 내 평생 이런 일은 없었는데 자꾸 존댓말이 나오는 데가 너무 웃겼다. 나는 그녀의 예쁜 외모에 쫄았던 것이다. 여신 같은 외모에 나도 모르게 압도되어 차마 함부로 말을 놓을 수 없었나 보다. 나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존댓말이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저절로 쭈그러드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학벌이다. 가난했던 우리 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학교는 S대와 지방 국립대 딱 2가지였다. 당연히 S대를 갈 실력은 되지 않았다. 무리하면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은 갈 수 있었지만 딱히 무리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별 고민도 없이 선택한 지방대학이지만 꽤 마음에 들고 내 딴에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일 뿐. 인서울이 아니면 어디 명함 내밀기 부끄러운 게 직장인으로서 만난 대부분의 현실이었다. 모 방송국에서 연예 뉴스 프로그램을 담당한 적이 있다. 연예부 기자들이 직접 출연하곤 했는데 그중 A 기자는 무척 예뻤다. 게다가 알고 봤더니 내가 그렇게 선망에 맞이 않던 Y대 국문과 출신이란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방송국 복도에서 물었다. 작가님 남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제가 소개팅 해드릴까요? 그럼 좋죠. 젠장, 너무 빨리 대답했다. 너무 없어 보이나 후회하던 찰나에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 훅 치고 들어왔다. 작가님,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아, 저 땡땡대학교요. 당황한 나머지 무릎반사처럼 즉각 대답이 튀어나왔다. 평소 나는 우리 대학교 이름을 말할 때 항상 C대라고 말하곤 했다. Y대를 굳이 YS대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직접 출신 학교를 묻는 말에 당황해서 CN대학교요 라고 플레임을 말해버린 것이다. 그 이름이 문득 나에게도 참 낯설게 느껴졌다. 아, 네. 그녀는 마뜩짠한 표정으로 대답한 후 지나쳤고 당연히 소개팅에 관한 얘기는 더 이상 없었다. 외모가, 학벌이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곤 한다. 나 역시 말로는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예쁜 여자를 보면 왠지 주눅이 들었고 우연히 그 사람의 학벌을 알게 되면 그가 하는 얘기들은 무조건 다 얘기처럼 느껴졌다.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논리적인 생각과는 달리 내 몸과 마음이 알아서 주눅이 드는 것이다. 그래도 요즘은 딸에게 꼭 대학에 갈 필요는 없다. 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많이 발전했다. 물론 아직 멀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 학벌이 뛰어난 사람 앞에서 알아서 쭈그러들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를 작아지게 했던 것들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자유로워질 나를 기다린다. 백화점에 가본 지 좋기 몇 년은 된 것 같다. 아이가 셋이 된 이후로 백화점은 나에게 너무 먼 당신이었다. 내 옷을 백화점에서 살 일도, 아이들 옷을 백화점에서 살 일도 없었다. 아이 쇼핑이라고 하기에는 백화점의 그 고고한 분위기 때문에 전혀 즐겁지 않았다. 돈이 없다는 것은 죄는 아닐지는 몰라도 주눅드는 일임에는 분명했다. 그랬던 내가 큰맘 먹고 백화점에 간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평소와 달리 크게 마음먹은 일은 두 가지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변화 아니면 문제. 둘째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그럴듯한 가방을 하나 사주고 싶었다. 3학년에 올라가는 큰딸 역시 1학년 때 산 새빨간 가방을 바꾸고 싶어 했는데 마침 나는 아이에게 키플링 가방이 딱이라는 생각이 들던 참이었다. 인터넷만으로 사이즈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시장 조사를 할 생각으로 온 가족이 백화점에 나선 참이었다. 사이즈만 파악하고 인터넷으로 사야지. 나름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다. 지금에 와서야 한 번 더 후회한다. 시장 조사라니. 나 같은 소심한 사람이 아이를 셋이나 데리고 그것도 나를 항상 주눅들게 하는 백화점에 시장 조사를 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안 될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이는 키플링 매장의 가방을 아주 마음에 들어 했다. 점원이 신나서 이것저것 골라주고 설명하는 사이 나는 티나지 않게 가격을 훑었다. 20만 원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더 비쌌다. 처음부터 가방 사이즈만 고르고 올 생각이었던 나와는 달리 딸은 이것저것 점원이 권하는 가방을 메고 있었다. 우선 이곳에서 나가는 것이 상책일 것 같아서 잠시 둘러보고 오겠다는 흔한 핑계를 대고 나왔다. 그 사이 둘째 아이의 가방을 적당한 가격에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랐다. 그러자 시무룩해 있는 딸아이가 마음에 걸린다. 처음부터 여기에서 내 가방을 사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던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이는 하나 속상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딸아이는 아까 그 매장에 한 번 더 가보고 싶다고 말했고
그게 뭐 대수냐 싶어서 다시 한번 그곳에 가고야만 것이 두 번째 화근이었다. 이미 신이 난 아이들은 이것저것 가방과 고릴라 인형을 만지기 시작했고 나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다. 게다가 점원이 또 이런저런 디자인의 가방을 열심히 권하고 설명하는 순간 내 마음은 미안함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아무리 미안해도 20만 원짜리 가방을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때 필통이 눈에 띄었다. 그게 무엇이든 어쨌든 손에 뭔가를 들고 나가야 하는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점원의 수고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 없앨 수도 있고 내 지갑에도 부담되지 않는 선, 딱 그만큼을 만족할 것으로 보였다. 왜 그때 가격표를 보지 않았을까? 필통이라고 너무 무시했거나 어서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컸나 보다. 그게 세 번째 실수였다. 점원은 필통에서 가격표를 떼면서 말했다. 59,000원씩 11만 8천원입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뭐라고? 필통 하나에 59,000원? 입 밖으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놀라 자빠진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 아니에요, 안 살게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마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쪽팔렸다. 그 어떤 고급스러운 단어로는 그때 내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애는 셋이나 줄줄 데리고 왔는데 20만 원짜리 가방을 살 수 없어서 간신히 필통을 골랐다. 그런데 그마저도 못 사겠다고 말하는 내 모습이 너무 쪽팔려서 더욱 소심해졌다. 마음속으로만 안 되는데 하는 사이 직원은 보증카드를 작성하고 있었다. 차라리 아까 말할걸. 그 카드를 작성하고 있는데 말하면 직원이 더더욱 멸시하고 화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끝내 말하지 못했다. 그렇게 나는 59,000원짜리 필통을 2개나 사들고 백화점을 나오고 말았다. 무엇이었을까? 그때 내 입을 막은 것은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 딱 그것이었다. 마음속으로는 몇 번이고 상상한다. 어머, 너무 비싸다. 죄송해요. 안 살게요. 라고 말하는 내 모습을. 아마 그랬다면 직원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봤을 테고 나도 그 순간 아주 부끄러웠겠지만 그러면 뭐 어때? 직원이 속으로야 욕했다고 할지언정 그것도 내가 모르면 상관없을 테고 이렇게 자책하면서 괴로워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소심하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크게 피해본 일도 없고 피해를 준 일도 없다. 뭐 간혹 손해보는 일도 있었지만 그 정도 손해야 어쩌면 배려일 수도 있으니 괜찮다고도 생각했다. 하지만 59,000원짜리 필통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어떤 말로도 포장할 수 없다. 그건 그저 내 바보 같은 소심함과 남에게 없어 보이고 싶지 않았던 얄팍한 자존심에 대한 처절한 대가. 59,000원짜리 필통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다음부터 물건을 살 때는 꼭 가격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너무 쉽게 단정한다. 여행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여행이라도 다녀와. 다들 여행은 좋은 것, 누구나 여행을 좋아한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말이다. 여행을 싫어할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은 세상에서 여행을 싫어하는 소심한 사람은 발붙이고 서기 힘들다. 언젠가 라디오에서 한 번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한 유명 작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귀가 쫑긋해졌다. 여행을 싫어한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평생 한 번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다는 그의 이야기가 얼마나 멋있게 들렸는지 모른다. 한편으로는 저 사람 정도 되니까 저런 얘기를 해도 멋있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엄청 없어 보일 거야. 작아지기도 했다. 작가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날 들었던 기억을 토대로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 누구인지 꼭 알고 싶다. 그렇다면 나도 그의 말을 빌려서 조금 더 당당하게 여행을 싫어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소심한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여행은 기대와 설렘보다는 낯선 환경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 웬만하면 여행을 가지 않기 위해 이리 빼고 저리 뺐다.
누구나 여행을 좋아할 법한 20살 후반에 미국에 있는 언니에게 놀러가서 한 달 이상 지낼 일이 있었다. 친구들은 모두 너무 부럽다고 가서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했지만 나의 목적은 딱 하나였다. 아기를 워낙 좋아하는 터라 갓 태어난 귀여운 조카를 직접 보고 싶은 것. 그 열망 하나로 용기를 내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이다. 이런 내 마음을 알 리 없는 언니는 좋은 것도 보여주고 데려가고 싶은 것도 많았으니 결국은 화를 냈다. 미국까지 와서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는 애가 어디 있느냐고, 어디 가자고 하면 좀 따라 나서라고. 하지만 나는 그때 이제 막 6개월이 된 귀여운 조카를 보는 일이 훨씬 더 즐거웠다. 언니가 하도 화를 내는 바람에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도 말하지 못했다. 나는 여행이 너무 싫고 힘들다고. 그런 나에게 결혼 후 처음으로 해외 출장 일정이 잡혔다. 장소는 무려 이탈리아. 처음으로 우리 부부가 같이 가는 해외 출장이라 남편은 신이 났다. 나 역시 새아이를 두고 온전히 혼자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 그게 전부였다. 결혼 후 12년 만에 처음 타보는 비행기도, 낯선 나라도, 영어를 못한다는 사실도, 그 모든 게 스트레스가 되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았다. 그 기간만큼 어디 호텔에 짱 박혀 있으라고 하면 정말 너무나 신났을 텐데,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원래의 촬영 일정보다 이틀 더 여유를 갖고 이탈리아에 도착했다. 출장 전부터 들뜬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세웠던 남편은 오늘은 어디를 가고 밥은 어디에서 먹고 아침부터 계획을 늘어놓는다. 이번 여행만큼은 소심한 나를 버리고 남편의 계획에 적극 동참하기로 혼자서 굳게 마음먹었던 터였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복잡한 시내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날씨는 덥고 사람은 많았다. 조금 유명한 곳을 보려면 기약 없이 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우리가 주로 있던 피렌체의 번화가에는 길바닥에 그림을 깔아놓고 그 그림을 밟으면 강매하는 사기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닥에 그림을 까는 모습이며 관광객들과 승강이 벌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혹여나 내가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발걸음 한번 떼놓는 일도 조심스러웠다. 그 마음을 숨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남편의 리드를 따라갔지만 그뿐이었다. 나는 별로 웃지 않았고 사진을 찍지도 않았으며 말을 많이 하지도 않았다. 직접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 뿐 어서 호텔로 돌아가고 싶다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오죽하면 촬영이 시작되어 일하던 때가 몸은 힘들어도 훨씬 마음 편했다. 이탈리아가 싫었던 이유는 뜨거운 날씨도 수많은 관광객 때문도 아니다. 그림 강매하는 사기꾼 때문도 아니다. 그건 순전히 내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다. 이런 마음이라면 나는 제 아무리 아름답고 좋다는 곳 그 어디를 가도 아무것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여행을 싫어한다고 해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버리고 온전히 즐겼다면, 그렇다면 이탈리아가 이렇게 아쉬움으로만 기억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일이 비단 여행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놓치고 있을까 처음으로 두려워졌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